네, 대입 분석 전략학과의 한문입니다. 서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나이가 있어서 관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실내가 되게 콘서트하기는 앉아서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얼굴 보고 싶다 하더라고. 얼굴보다는 화면이나 나머지 포인트들, 나머지 포인트들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부적 예비지원 전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전하시고 좀 드려야 되겠는데, 초신 시간 때 전형하는 시간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전형에 대해서 또 중국에서 따지자면 학교별로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소한 용어의 수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용어의 수들에 대해서 이 1시간 동안 다루게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후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재원생이든 대원생 당연히 비재원생인 경우에도 이후에 개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거든요. 흔히 하는 얘기로 100번 설명회 다니는 것보다 한 번 컨설팅 받는 게 낫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계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개별 컨설팅을 받으시면 적어도 제가 이제 수시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컨설팅을, 개별 컨설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알겠다.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데 지원을 하고, 이후에 대비해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소변히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후에 게스트에 일정을 예약하시면 계속 7월, 8월 계속 컨설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이용하시고, 사실 이 시간에는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없으실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데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내기에는 좀 힘들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3교시죠. 이후에 있는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얻으실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할 거는 각 네 가지 전형 요소에 대해서 전형 유형이죠. 전형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간단한 관계로 좀 두세 가지만 마이크를 오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린트물 넘버 1, 2번 있죠? 어머니들 중에서 너무 가지고 싶은데 넘버 1번 예비지원 전략에 대해서 일단 한 시간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 사회 변화만큼 입시 변화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입시 변화의 주안점,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올해 입시, 사실 제가 입시 한 지도 꽤 됐는데 올해 입시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기존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전형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학생부 전형이라는 거에 특징이 상당히 있어서 이 학생부 전형이 등장하면서 원서를 어떻게 낼 거냐 하는 게 준비를 어떻게 하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원서를 어떻게 낼 거냐 하는 게 상당히 고민 사실 돼요. 논술 같은 경우에, 논술이라든지 특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뚜렷한 부분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한 10가지 전형에서 한 7, 8가지 전형을 합쳐놓은 전형이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사실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지만 내적을 뜯어보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걸 어떤 학교에 내는 게 가장 유리할 거냐, 적절할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또 힘든 부분은 학생부 전형.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서
교육부의 저희 평가 지침이 있죠. 자기소개서에서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학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전하고 달라진 것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교환하는 상황이 되게 힘드네요. 내용 보니까 3페이지에 수시 지원식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간혹 아이들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보면, 총 6번 쓸 수 있다. 수시 4회, 그리고 정시 2회,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상담하시면서 선생님 잘못 알고 계세요. 수시 원서는 4번 쓸 수 있고 정시 2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대입 설명자한테 들었다.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까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제가 교화가 된 적이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얘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인터넷 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터넷에 조회를 보면 수시 4회 정시 2회를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원칙적인 질문입니다. 수시 4회 정시 2회가 어떤 느낌인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4 플러스 2,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가지수가 수시에서 4가지. 다 이제 아시는 부분이라서 지금쯤에 6월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교과, 종합, 특기, 그 다음에 논술, 이 4가지 전형이, 수시의 4가지 전형이죠. 전형 가지수의 전형이 유형, 전형 가지수가 4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6번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 논술 6번 낼 수도 있고, 교과 2개, 종합 2개, 논술 2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3개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3개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형 가지수는 2가지가 있죠. 수능 중심의 회상 전형이라는 게 있고, 또 수시에 있었던 특기, 실기, 이 부분이 또 정시에 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형 가지수는 지금 대입에서는 5가지 이렇게 되고, 굳이 분리하자면 수시에서는 4가지는 있고, 정시 2가지는 있죠. 그리고 지난해 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 원서를 내는 건 3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수시 때 우리 9월 6일부터 원서를 내는데, 대부분 학교들 보니까 뭐 다음 주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 이후에 원서를 받더라고요. 11일, 12일 역제부터 시작을 해서 4일 동안 원서를 받아요, 대학마다. 6일부터 18일 그 사이에 4일간. 그래서 그때 원서를 내고, 실제 시험이라든지 전형이 이루어지는 건 9월, 10월, 11월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수시 전형이 되는데, 6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는 그 수능 성적이 나온 이후에, 수능 성적이 12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적 가지고서 12월 말쯤에 돼요. 12월 3일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3회를 내고, 정시 단락은 좀 빠르면 1월 초, 그리고 그렇게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도 안 됐다. 혹은 정시에 됐는데 포기한다 했을 때는 시간 모집이라는 게 있죠. 시간 모집은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년제 대학하고 이제 2, 3년제 대학하고 분리가 돼서 우리에서 전문대학을 하는 2학년 대학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135개 정도의 전문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다 내도 돼요. 다 내고, 대신 여기에도 전문대학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4년제학과 마찬가지로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3페이지를 보니까요. 수시 지원식 고려할 사항 13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13가지가 아니죠. 기타 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고려하죠? 그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고요.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 13가지의 얘기를 어떻게 다 들으셔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수시 지원식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12가지 하고 기타가 있는데,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5가지 정도가 돼요.
1번, 2번을 묶어서 수능이 됐죠. 예. 수능 성적 예상을 해줘야 되죠. 지금 성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를 내면 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4년까지 있었던 그 수능 후에 원서를 내는 수시 2차 원서가 없어졌죠. 9월달 수시 2차 시험은 수능 후에 본다 혹은 전혀 이루어진다 하지만, 원서는 다 9월달에 내야 돼요.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변수가 되더라고요. 보는데.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 원서를 내기 때문에, 이 원서를 낼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저희 부분에 보면 납치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능 성적이 의외로 대박이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이제 납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 상담을 하면서 본 바로는 한 100명당 1명 정도? 그 정도예요. 그 99%라는 거는 99%는 해당 사람 없다 혹은 반대로 좀 대부분 수시를 높게 냈죠. 높게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 가능대학 성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중요하죠. 그래서 원서 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수능 성적 그리고 예상되는 점수죠. 그 점수로서 정시에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을 건가? 예. 그 정도 대학에 정시에 갈 수 있겠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수시 원서를 내는 이제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3, 4, 5번 정도 보게 되면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학생부 교과 종합형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하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학생부가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 지금 기말고사 성적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을 텐데 크게 많이는 없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성적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 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합격의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대학 정도에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좀 논술보다는 좀 더 명확해요. 학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수월한 부분도 있어요.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데, 수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재수생이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 재수생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재수생이 지원이 안 되는 전형들이 학생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재수생이 원서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눠서 한 5점 정도의 감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게 수월한 부분이고요. 학생부 전형, 그래서 학생부 전형으로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원서를 할 때는 첫 번째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능으로 정시 때 어떤 정도를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전형으로 했을 때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느냐 고려하고, 마찬가지로 특기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도 이미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서 어떤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한 3, 4개월 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 여지가, 실력에 대한 변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 7, 8번에 해당이 되는 대학별 고사,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인데요. 이게 수능, 아까 1번에, 2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수능 전시험이냐, 후시험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원서를 실제 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능 후 시험화 시켜놓은 학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류 제출이 수능 후에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시 2차에 원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나오는 게 한 연구대 정도를 정시 때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서강대를 낼 거냐 말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수시 때 수능은 이제 굉장히 서영고 정도를 갈 수 있을 만큼 나왔는데 서강대 합격이 돼버리고 서영고 다 떨어졌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납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안 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교가 한양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서강대 이 학교들이 이제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올해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없앴고 수강제를 일을 하겠어요. 이런 학교가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번, 12번에 해당되는 그 작년 모집하고 올해 모집 비교를 모집 인원하고 경쟁률 같은 걸 좀 따져보는 거. 여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 자료를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납치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 써야 되는지. 자, 뒤에 전형 요소를 선정했는데요. 수능이나 교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수치로 제공되어 있는 수가 있거든요. 비교과라든지 특기라든지 논술이 이렇게 대학에 가면 학점 나오듯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는 1, 2, 3은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 2, 3, 4, 5, 7, 8이 게 수치가 뭐고요. 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알파벳의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점수 기준이 과연 뭐 있는지, 이런 것들 대학에서 수치화한 적이 있는지, 뭐하는 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다 있어서 실제 뭐 수시를 얘기할 때 힘든 부분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면서 이걸 여러 유형으로 쪼개져 있을 때는 그 성격들이 보다는 더 명확했겠죠. 그렇지만 그 전형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하나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들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내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전형들 여러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쪼개놓으면 조금 더 명확할 텐데 합쳐져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비교과, 특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 부분 A 플러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A 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상당히 그죠? 답을 찾기 쉽지 않잖아요. 대학에서도 이걸 좀 공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공개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이제 대량화시킬 수 있는, 정량화시킬 수 있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점수의 어떤 극과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경험 데이터 가지고서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한 5년치 이상 정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대학의 이과 정도면 이 정도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그 대학 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컷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정도면 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혹은 좀 애매하다. 혹은 이 정도는 안 된다. 하는 정도는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준을 2번, 4번, 6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0, B0, C0, ABC 이게 전형요소도 성격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3단계 정도 수준으로 나누면 수능에 해당이, 수능 1122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교과를 봐도 1122에 해당이 되는 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적이 수능으로 보면은 122 정도예요. 이게 112가 수능으로 정시 때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냐면 문과의 경우에는 한 70대 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수영도 수성하는 김경혜 씨라는 70대 정도 11개 대학이 있는데 이 11개 대학 정도의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성적이 등록으로 치면 112 정도 되죠. 아주 높은 꼭대기 1과 꼭대기 2가 아니고 여기는 낮은 1과 낮은 2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위권이라고 보시고 여기 수능 이제 볼게요. 4번이 2, 3, 3인데요. 2등급 2개, 3등급 2개. 이 정도 되면 다 중위권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9등급 체계에서 얘기하는 중위권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우리 이제 관심은 주요한 대학들이 서울, 경기에 있는 주요한 대학들과 전국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준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주인권을 하게 되면 2, 2, 3, 3 정도. 2, 2, 3, 3이면 서울에 있는 주인권 대학들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한 20대 정도 이렇게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3, 3, 4, 4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좀 하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하위권 대학, 한성대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정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는 비교과는 어느 정도냐?
A0 이제 A가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 이 덩치가 되야 되는데 112 수능 112 등급과 비슷한 수준의 비교과가 되겠죠. 그 비슷한 수준의 비교과가 어느 정도냐? 이건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상위권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면 상위권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교내를 보면요. 교내에서 전교 탑권이죠. 정도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A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교에서 교내 주요한 비교과 활동 중에는 교내상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교내 수상, 그 다음에 동아리라든지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서 활동, 리더십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비교과에서 전교 탑권에 있으면 이 상위권이다. 112 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상을 5개 정도, 대상, 최우수상 이런 이제 상을 한 5개 정도 갖고 있으면 최상급이다. 이렇게 상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권이다 하게 되면은 전교권에서 한 은상, 금상 정도가 한 5개 정도 이상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고 C급이다 그러면은 학급 정도 수준에서 우수하다. 내지는 전교권에서도 이제 어떤 동상, 장려상 같은 것들도 수상을 보게 되면은 대급이가 있는 경우 이 정도를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정형화시키기는 좀 애매하지만 리더십 봉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학생회장을 했고 동아리장을 했고 학교회장을 한 연습을 했고 물론 이런 이문 활동만 가지고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비례관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영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 리더십 활동을 또 그런 어떤 지휘라는 부분은 없었지만 또 그 정도 리더십 발휘를 또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학생, 수업 시간에 리더십 굉장히 좋은 학생이 있어요. 토론 같은 거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금 좀 애매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형화, 정성평가라는 게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A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 전교권 수준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학교 두세 개를 묶었을 때 그 중에서도 탑을 이룰 수 있는 하는 거죠. 그러면 상으로 치자면은 검상을 시험 볼 때마다 거의 검상 정도를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검상 대상이 한 10개 이상, 15개 정도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하고 거기다가 이제 A 플러스 가면 초학생회가 있는데면 A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 이문 활동에서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 동아리 강의를 한 2년 연속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학생들 그러면 동아리 활동 비교과에 있어서만큼은 최상급 A 플러스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두세 가지 정도가 합쳐지게 되면은 저 A 플러스에서 A 플러스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 그러면은 교과도 최상권 얘기할 때 한 1.3 정도 이내라고 얘기하는데요. 1.3 정도 이내 플러스 상이라든지 학교에서 활동한 것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플러스 합쳐지면 1단계에 거의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권이라든지 하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위권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기하시 좀 약간 좀 슬픈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여기 하위권은 전국단위로 보면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대학을 놓고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승하게 부분을 하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여기 하위에 들어간 학교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교권에서 상을 그리고 당연상이라 지키는 상을 여러 개 좀 받고 학급에서 지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정도 돼야지 비교과에서 그래도 C급 정도 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써볼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서울에는 뭘 자잘해야 되나요? 서울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정시 배치 기준도 있네요. 근데 상위 4%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건도공수 중하위권 다 학과를 갈 수 있다고 그래서 4%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정시 배치표가 다 틀렸는지
이거 과연 맞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상위 4%인데 물론 이게 권동숙이 훌륭한 대학이 아니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통념을 봤을 때 4%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권동숙 하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 표 보는 법 물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매스표를 보시면서 이제 깜짝 놀라셨죠. 와, 이렇게 넘었습니다. 하면서. 그 정시 이제 매스표예요. 수시 지원 참고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원서를 낼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거는 내 수능 성적으로 정시 때 어느 정도 하시느냐. 이거죠. 수능 성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현금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나중에 이제 그 노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주식이라든지 선물 옵션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 대박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딱 제가 볼 때는 현금보다는 한 금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수능 성적이 지금 단장에 딱 나와 있다면 현금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예상된 수라서 모의고사 아무리 잘 나왔다 혹은 하더라도 본수능 같은 망태들이다 조금 못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이 정도의 배치 기준표가 나오게 되냐면 이 일종의 풍선 효과가 비슷한 거예요. 그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예전 이제 과목을 다 이제 학력고사 내지는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수능 세대들 이제 어머니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학력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력고사 하나 가지고 사실 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능만 가지고서 전형을 장난 결정시키면 이 정도까지 안 돼요. 2배 정도 이상이 되겠죠. 4%가 아니라 8%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정시의 모집은 한 50% 돼요. 6개사 지금 64%하고 36% 비중인데 수시에서 이제 2월 되는 숫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50도 50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수시 같은 경우에 수능을 아예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간 피자 듣는 가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능 시험도 안 보는 학생도 많죠. 어학성적으로 간다든지 하는 학생 같은 경우 그렇고 논술 전형만 올해 당장에 논술 전형을 듣고 보더라도 그죠. 상위권 대학에 가서 2등급 3개만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위권 대학을 하게 되면은 정시대 가려면은 등급을 치면 연고대 같은 경우에 그냥 등급으로 그냥 1, 1,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시대 같은 경우 2등급 3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고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 없이도 들어가는 학생도 많고 결과적으로 최저가 없이 들어가는데 최저 수능 체제예요. 기준을 계속 수능에만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시가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력이 국가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이 이 수능에 아까 말씀드린 비례할 수 있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교과 성적이 있다. 혹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 있다. 학생들이 있고요.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수능 기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수능이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혹은 못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수시에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수능만 좋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쟁력이 약한 학생 같은 경우는 밀릴 수밖에 없죠. 수시에서. 그래서 정시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시 커트라인은 수시 비중이 높아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올라가는데 어떤 대학 입시 설명을 보면 우리 대학이 최근에 5년 동안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딱 비율이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일반적인 기울기가 같아요. 그것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이 학교가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신당이 됐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기울기가 같아요. 일반적인 기울기라는 건 수시 비중이 점차 높아져 왔었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1% 정도, 이게 합사, 그냥 등급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정시로 가게 되면 표준점수라는 걸 대부분 학교에 쓰고 혹은 대부분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기 좋게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위 백분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1%를 보시면 상위 백분위, 우리 상위 백분위 이 표에는 우리 그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 오른쪽 뒤쪽이 국영수 4, 국영수 가 해서 합사 숫자 백분위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백분위로 나오기 때문에 100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거기에 99%가 찍혀 있으면 상위 1%이 되죠.
상위 1%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지금 40만이 조금 안 되니까 1%, 4천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정책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만 정도 되니까 그 20만에 대해서 1%면 2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1%가 여기 연고대학 중앙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권인 평균을 치면 대권인 평균을 내버리면 또 조금 떨어지죠. 1%가 99%가 아니고 대권인 평균을 내면 각 대권인을 해서 4로 나누는 게 대권인 평균인데 그렇게 되면 약간 떨어져요. 이것도 이제 성적표 가지고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원점수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난이도가 차이가 크게 없는 해마다 그 등급 점수 가지고서 원점수 가지고서 올해 예상을 해본 게 이 정도예요. 원점수 같은 경우에 382점이면 만원 48점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만원 18점이라는 건 대략 3, 4점짜리가 한 6개 정도 적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382점이.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보게 되면 수시에 좀 신경 좀 쓸 수도 있어요. 정시는 정시라기보다 수능은 수시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11월 13일까지 계속 해가야 되고 보완을 계속 해가고 대신 이제 수시 전형에서 내가 좀 강점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전형에 대해서는 좀 시간도 그렇고 좀 관심을 좀 기울여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네요. 시대를 일찍 태어난 게 다행이었다. 전형이 보니까 굉장히 1% 정도 성적으로 4% 정도 요즘 가시다는 충격적인데 그래도 이과는 문과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중학생 있으면 이과 쪽으로 보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어제 뉴스도 보니까 취업할 때 이과생들 많이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요. 7페이지에 보니까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근무실 써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머니도 불근무실 써드릴 수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을 원서를 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또 뭐랄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이제 이교식 때도 학생부 전형이 되고 다른 대단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학생부 전형을 원서를 내면 또 지원 전략을 얘기할 때 학생부 전형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을 가장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학생부 전형 합격을 뜯어보면 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교내 상위 이 정도 되고 또 상부 동아리 활동이 이런 것도 이 정도 되면 뭐 A급이다, A 플러스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확연히 의의가 어느 정도 A 제로냐, A 플러스냐, 그 A 제로와 A 플러스 사이 어디가 있느냐 이 부분도 판단이 지금 잘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과라든지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학교 간에도 물론 학교 간은 크진 않겠지만 또 학교 간에도 고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공사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학생부 교과하고 그 종합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주요교과가 1.5 이내 정도가 돼야 사실 최소한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10개 대학 정도의 학생부 전형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10개 대학을 하면은 말씀드렸죠. 아까죠. 그걸 소형부 쭉 해서 한 10대 정도까지 말씀드리니까 1.5 정도 이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20개 대학을 하게 되면 한 중심 9군데 정도 이렇게 중심으로 1학년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 대학들은 2.0 정도 예외 정도 이 정도 교과가 돼야지 검사를 해보고 싶겠다. 그리고 30개 대학 하게 되면 사실 인서울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 3.0 내외 정도. 그래서 학생부가 인문계들은 한 3.5 정도 넘어가면 학생부 전형은 정말 한번 눈을 좀 기대하고 한 개 정도 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단계에서 3.5 정도 등급이 넘어가면 4학기는 한 4.0 정도 이렇게
4.0보다 조금 빠르다 4점 초반 정도, 이 정도. 4.5까지 가면 좀 4점 초반입니다. 그 정도. 이내가 돼야지 학생부 전형을 일단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급 해당이 되면 10개 대학 정도, A 플러스급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B급이면 학생부 대학, C급이면 30개 대학 정도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겠다. 그 부분에 이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보면 학생부 전형도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하고 뒤에 가면 또 투자 전형이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주로 아이들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 전형, 투자 전형이 핵심적인 알려주시면 질문만 계속 받으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게 학생부 인생에서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이제 가혹한 질문인데요. 자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상담은 모두 헌신장님한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진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궁금하다면 이 비교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그래서 어떤 비교과를 준비했냐 이제 투자전형이나 학교들로서 입학시험에서 유효한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제 생각하고 또 학생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살짝 말씀하시고 어떤 비교과를 준비해야 될 건지를 질문하시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2학년 1학년 있다면 준비를 할 거 있겠지만 3학년 지금 이제 비교과는 할 수 없어요. 책이 있다면 독서 같은 경우도 넣을 수 있고 그 독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에서 책이 이게 예고하면서 독서 활동을 넣을 수 없지 않느냐, 3학년 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올해는 작년까지 하고 달라졌어요. 학생부 전형이 우리가 뜯어보시면, 떼보시면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10번이 마지막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기록하는 행동 특성이 있죠. 종합적이요. 그 부분, 요거는 학년제라서 2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들어가요. 그 외에 9가지 항목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독서라든지 보고사 같은 것들 3학년 1학기 안 들어가 2학년까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되면 봉사활동 하지 마. 담임선생님 그러시거든요. 이거 안 들어가니까 하지 마. 그리고 독서, 독서 세트를 하면 더 올려주세요. 2학년 독서 많이 못해서 3학년 때 많이 읽었어요. 올려주세요. 이거 안 들어가는데 뭐하러 올려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다 들어가요. 3학 1학기까지. 3학 1학기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기록된 거는 다 반영이 되니까 아직도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독서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활동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반영이 돼요. 제가 지금 막 생각났어요. 면접이 2차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죠? 감정을 자지 못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면접관 앞에서는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요.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면접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단계에 면접이 있는 경우, 면접이 과연 1단계에 있었던 서류 점수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 좀 doktor들이 말씀드리시는 게 같은데 면접 같은 경우에 일반 면접을 크게 두 종류 정도로 나눌 수 같아요. 세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종류. 일반 면접이라는 것하고 소셜 면접. 그 자료집에 큰 자료집에 보시면 세 종류로 나눠놨거든요. 기본 수행 면접하고 시사 아프트제 면접, 그다음에 소셜 면접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근데 그런데 다시 1과 2를 묶고 2와 3을 또 묶어서 일반 면접과 소셜 면접을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면접은 자기 신변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죠. 학생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준비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전에 또 보통 또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을 하죠. 친구를 간에 또 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도 받으시고, 학원 같은 데서도 그렇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의미라든지 활동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되새기면서 준비를 잘 해요. 그래서 그 대답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다 잘하는 편들이에요.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구술 면접적이에요.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고 논술적인 문제 풀고 들어가서 부가적으로 들어가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학업 능력을 보고자 할 때 이 단계 구술 면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논술을 준비를 안 했다든지 또 그런 논술적인 거를 잘 못하는 분들 소위 학업 능력인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 이 단계가 면접에 가서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평상시에 준비를 논술 같은 걸 좀 준비하는 게 좋다. 혹은 뭐 논술을 일시적인 논술 뿐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독서, 토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구술 면접에 좋고, 올해 약간은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경희대가 대표적으로 구술 면접을 본 학교였는데 지금 인선 면접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그저께 나온 교육부 우수대학 결과 아시죠? 지원 사업, 해가지고 우수대학 30억, 그죠? 지원받는 대학.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30억. 이제 세 학교가 공동 1위를 했는데, 이 학교들 전형을 쭉 뜯어보시면은, 입시의 어떤 변화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신문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수대학 30억 같은 신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어떤 평가, 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에 30억 지원을 받았느냐,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교들의 노력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입시에 중요하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인성 면접으로 바꿨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했냐면, 교육부의 강의에 가수할 때, 많이 이제 가수와에 포함되는 것은 수능 최소권을 수시에서 완화시키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교과형 면접을 없애라. 경희대 구술 면접 2단계, 서울에 지금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경희대 구술 면접이 2단계에서 교과형 면접이 거죠. 구술 면접. 그런데 그걸 올 초에 바꿨어요. 인선 면접으로. 그리고 지금 설명에서도 인선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순수하게 보는 인선 면접은 아닐 거라고 제가 봐요. 시사적인 질문 정도를 해가지고 수업 능력이라든지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할 때에 시사적인 조치를 좀 던져요. 이건 인생 면접에 속할 수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달려와서 무장히 나를 때렸다. 이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 인성이 부당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답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술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면접들은 조금은 좀 약간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준비 잘 되면 면접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신답니다. 실제 학원에서 면접수라고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학교의 특성에 맞는 면접 수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시적으로 면접에 도움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게 가능한지, 뭐 수능 공부하고 항상 바쁜 애를 앞에 두고 최근에 국무총리 청문회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스테이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면접에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학생부 수험생 사회에서 아니면서 왜 자꾸 학생부 수험생 질문을 자꾸 하시네요. 이 각본이 되게 어서서 그래요. 하여튼 면접을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은 면접을 일반 면접인 경우에 이 자료도 있지만 면접 종이를 딱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지원한 학교에 면접이 어떤 면접인지 이거는 요즘 대학 입시처가 굉장히 친절해 줬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처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를 한 통 떼서 들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과 함께 저한테 선생님 받아보시듯이 대학 입학처에 가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어머니들 진짜 다 다니세요. 내가 6개 학교를 내겠다, 10개 학교 일단 가는 건 10개 대학, 10개 대학 이상을 다니시는 어머니들, 제가 올해 아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세요. 해마다 그래요. 반성하고 계시죠. 순간 반성하고 계시죠. 입학처에 가서 보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안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데 다른 대학들 가는 이 부분은 이제 그 대학에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 못 해줬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 학생들이 이제 종합 전형은 다 됐고 전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잘할지 모르겠죠.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되는 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까지 데이터는 이 전형은 이런 전형들이 합쳐져서 이 전형이 됐는데, 이 전형에서는 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로 되어 있지만 외적으로는 쪼개서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소개서를 쓴다든지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직접 많이 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기 가능하니까 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한 80%, 90%는 이 학생부를 들고 학교까지 갔다 간 학생이라면 대부분은 가는 꿈에 들어가는 학생이겠죠. 통역이 안 되는데 그 학생이 가지고 되었어요. 그래서 한 3배수 정도의, 5배수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일단 불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행한 거지. 이 서류 전형을, 학생부 전형을 낼 때 좀 짜게 보면 한 3배수, 약간 넓게 보면 한 5배수 속에 정도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럴 때 원서 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10배수 정도는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원서 사실 내면 안 되고요. 5배수 속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5배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스텝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5배수에서 3배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 좀 깔끔하게 다 써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한 3배수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서 이제 1배수 속에 들어가는 면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제일 끝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고, 거기까지 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학 입학처에 꼭 가시지 않더라도 전화로서 질문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는 학교 입학처에서는 가장 잘 대답을 해주시니까, 작년의 경험을 보게 되면 중앙대하고 경희대 입학처에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때문에 했냐면 논술 때문에요. 자연계 논술이 물화생을 다 내고 있는데 뭘 문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하시는 나중에는 제가 막 굉장히 화를 막 내고 그랬었는데, 한 5, 6번 정도를 한 달 간격으로 전화를, 4월달부터 한 달 단위 정도로 전화를 했었는데, 우리 아직 모르겠다. 이 물화생을 지금 한글을 2개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3개를 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물화생, 저항대 물화생, 경희대 물화생인데 이거 사실 데뷔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단에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 지금 이번에 2개만 낼 거냐, 모의는 3개가 나오다 보니까 2개 낼 거냐, 아직 모르겠어요. 내부 논의 중이에요.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본 시험에서 3개를 냈어요. 작년에 경희대가 3개였고 저항대가 3개였는데 올해 한 개로 다 바꿨잖아요. 한 개로 바꾸고 30억을 받았죠.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경험상 작년에 딱 그 2개 학교의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확실히 좀 알 수 없었고 좀 약간 불만이었고, 그 외에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시는 학부모님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 가지고서 문의를 하시면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획에 대해서 제약 조건들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학생부에 대한 전형의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교육부 훈령으로 나온 학생부 기재, 연령, 이런 1년달에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소급될 수는 없어요. 1학년, 2학년 때 기록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삭제할 수는 없고요. 이미 1학년, 2학년 기록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가 될 텐데, 자기소개서에 작년까지는 외부 활동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작년부터도 이제 못 쓰게 했었는데 굉장히 우회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연령 처리하겠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교내 활동도 사실 뭐 스펙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교내 활동을 제외한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스펙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못 쓴다. 특이한 전형에 쓸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못 쓰는 학교가 있지만 연대 이런 학교는 못 써요. 그런데 원특기라든지 수가 특히 이 전형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못 쓴다. 못 쓰게 되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좀 더 유리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럴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취지가 학생부라는 거는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성실히 좀 따라 기술을 했느냐 하는 걸 기록을 학교 선생님이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요.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우리 학교 내에서 내가 얼마나 교과적인 거 하고 비교과적인 활동들을 잘 했느냐 하는 거에 중점을 주안점을 두고 자기소개서 서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 대입 지원 전략에서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부터는 학생부 전형 자소서와 면접 요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좀 이야기 드렸는데 알아주고 선생님이 계속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수시 지원 원서를 6개를 어떻게 내는 요거고요. 수시 원서 6개 내는 요거고요.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 선생님을 풀어가는 게 좋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생부 교과가 아까 이제 그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에 다 돼야지 그 학교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 수능 성적을 가지는 대학이 더 높다, 더 좋다 하게 되면은 학생부 전형은 그냥 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개를 잡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랄까 한 70% 정도, 70%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 버려야 된다. 특이자들은 버려야 된다.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3.5 정도, 인문계 3.5 정도 이하가 되는 학생. 그 다음에 자연계는 아까 한 4 정도 되는 이하의 학생들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수능과 논술밖에 없어요. 논술과 수능. 그 다음에 그 이내로 들어가는 학생 중에 내가 내신은 3 정도인데 수능은 2 정도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학생부를 버려야 돼요. 수능과 논술. 먼저 이제 그런 기준인데 해보셔야 되는 거는 학생부 교과형으로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 가지고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네 정도 1번부터 쭉 한 5번 정도까지 그만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했을 때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네 혹은 내 희망 대학 정도 놓고 논술 전형을 했을 때 이런 대학들 정도 갈 수 있겠다. 논술 전형의 첫 번째는 수능 성분에 대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실력에서는 이후에 이제 만들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정도 점수라든지 어떤 활동 스펙 가지고서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 있겠다 하는 것.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엔트리. 1번부터 5번, 그러면 20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좁히자면 6개 이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쭉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교과형으로는 요 학교들, 종합형으로는 요 학교들 하는 걸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게 최적이다. 가장 크겠다 하는 학교를 12개 학교, 2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전형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면접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요. 결국 6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학예논술이 전형